우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물건에 색을 입힐 때 색칠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 속엔 사물에 색을 입히고 표면에 물질을 바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색칠을 하기 위해선 분명 핵심적인 소재가 필요한데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컬러를 지니며 표면에 물질을 입혀 기능을 더하는 소재. 그것은 물감, 페인트, 염료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바로 도료입니다. 도료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료의 기능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료의 과학, 그 속에 깃든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료,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이름은 페인트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페인트는 도료의 한 종류로 착색 안료가 첨가된 불투명한 도료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페인트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아파트와 같은 건물 외벽입니다. 여기에서 도료의 핵심 기능을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도포되는 물체나 장소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도료의 컬러에 따라 대상을 산뜻하게 혹은 개성 있는 분위기로 연출할 수도 있죠. 도료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은 표면 보호 기능입니다. 코팅막이 형성되는 도료의 특성상 소재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부식을 막으며 습도와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료는 소재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도료의 기능은 도료를 구성하는 요소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료, 안료, 도료 이 세 가지를 색재료라고 하는데 이 색재료 중에서 그 염료는 그러니까 색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기질과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색재료를 염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료는 기질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는 색재료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질과 안료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수지라고 하는데 수지 성분의 안료가 혼합된 것을 도료, 페인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착색력을 지닌 안료, 각 성분을 묶어 막을 형성하는 수지, 물성의 기능 향상을 위해 넣는 첨가제와 수지를 녹여 점도를 조절하는 용제 등이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도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성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도료의 성질과 적용 분야가 달라집니다. 도료 기술의 발전은 그 쓰임새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일 텐데요. 색과 기능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도료.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크고 작은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탱크들. 이 탱크 안에서 도료의 제조 공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수지 용해 단계입니다. 수지는 일종의 결합제 역할을 하는데요. 도료를 굳게 만드는 수지는 천연수지,
가공수지, 그리고 합성수지 등 종류에 따라 유연성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고온에서 녹인 수지가 준비됐다면 안료를 배합하는데요. 도료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안료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분말 소재로 색을 내는 착색력과 불투명도를 좌우하죠. 예, 페인트를 만드는 데 과정은 총 5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페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합성 수지와 원료를 투입하는 배합 공정, 크기를 작게 만드는 분산 공정, 그다음에 첨가제와 용제를 넣는 조합 공정이 있고요. 제일 중요하시 여기는 페인트 공정은 분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공정에 그게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입자의 크기가 분산도가 적어지게 되면은 착색도나 은폐 그렇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도장 시에 작업에 모든 게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료 제조 공정의 핵심은 분산 단계입니다. 분말 형태의 안료를 골고루 퍼뜨리는 과정인데요. 안료의 불투명도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안료의 빛 반사와 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안료의 분산성이 높을수록 도포하는 소재의 표면을 가리는 은폐력이 커지며 광택과 착색력이 좋아지죠. 반대로 안료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도료는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도료에 색을 입히는 단계. 원색의 도료를 혼합해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어내는데요. 대량 생산 시스템에선 정확한 색채 측정을 위해 분광 광도계나 색채계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색을 판독하며 색상, 명도, 채도 순으로 조색이 진행되죠. 대다수의 도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색상 조색을 하실 때 개개인의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서 감으로 진행을 하시는 조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개개인의 감으로 조색을 하셨다가는 색상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색상의 3가지 성질, 색상, 명도, 채도, 이런 3숙성과 1차원 색, 2차원 색 같은 색상의 혼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시고 간법 혼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조색을 하셔야 됩니다. 색과 기능이 탑재된 도료는 밀폐 용기에 담겨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도료의 전 제조 과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공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각종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도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건물 외벽에 주로 시공하는 페인트. 최근엔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실내 인테리어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최소로 함유되어 있거나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페인트를 뜻하는데요. 유기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로 제작되죠.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할 때 페인트 시공인 도장과 벽지 시공인 도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배는 벽지의 무늬나 패턴으로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면 도장의 경우 색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히 페인트는 벽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이나 턱, 창틀과 같은 부분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이곳. 능숙한 손길로 작업을 하는 이들은 일명 페인트 칠 전문가입니다.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셀프 페인팅 노하우를 이들에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핵심 준비물을 알아봐야겠죠. 최근엔 DIY용 친환경 페인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시공할 공간에 맞는 기능을 선택해 페인트를 준비합니다. 재료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페인트 외에도 칠을 위한 베이스 재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셀프에서 가장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기술자들을 안 시키고 자기가 한다는 거는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이쁘게 꾸밀까라는 거거든요. 큰 준비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보양 작업이니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을 담을 수 있는 칠 깡통 같은 거, 이제 트레일도 있어야 될 거고 로라, 붓,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넣을 수 있는 이제 깨지거나 요런 데 넣을 수 있는 코킹, 그리고 이제 퍼티, 요렇게만 준비하시면은 이제 셀프 페인트 이제 준비물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페인팅 과정에서 사실 페인트를 사용할 단계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바닥과 가구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 보양 작업을 하고요. 다음은 메꿈 작업입니다. 기존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가 벗겨져 틈이 생기거나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퍼티를 발라 평평하게 메우는 단계죠. 문이 조금 오래돼서 좀 많이 까지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 까진 부분들은 바로 칠하면 그 상태가 그대로 보여요. 이제 기존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좀 문이 각이 원래 다 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각도 잡아주고 까진 부분에도 이제 면을 맞춰주는 작업이거든요. 오래된 집의 흔적들을 바로 잡는 작업. 일반적으로 핸디코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깊게 홈이 패인 부분은 핸디코트보다 더 빨리 굳는 경화제를 조금씩 덜어 섞어서 발라줍니다. 틈과 균열을 메웠다면 다음은 샌딩 단계입니다. 사포질을 통해 표면을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먼지와 같은 부산물은 최대한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붓과 롤러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칠을 시작하는 전문가. 이 단계는 셀프 페인팅에서 가장 중요한 제소 작업입니다. 페인트를 도포하기 바로 전 단계로 페인트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드디어 페인트가 등장했습니다. 제소로 밀착력을 높인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는데요. 롤러를 사용할 때는 한 번 칠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칠하고 붓을 이용한다면 좌우, 위아래로 반복해서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페인팅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한 번 이동한 곳은 반복해서 도포해야 자국이 남지 않으며 마무리 작업으로 롤러를 한 번 더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붓이나 롤러를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일괄적인 칠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 진한 데 있고 연한 데가 있으세요. 그리고 눈물진 데가 많고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코너 부분은 붓으로 이제 색임을 해주시고 넓은 면 같은 거는 이제 로라를 칠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씩 보시고 눈물이 질 때 있으시면 붓으로 한 번씩 톡톡 찍어주시면 그 면 다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칠이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도료는 소재에 색을 입혀 아름다움과 단정함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역할 외에도 도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장소별로 도료의 기능을 확인해 볼까요? 해양을 누비는 선박. 바닷물과 맞닿은 선박의 하부에서 도료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선박용 도료는 선체의 부식을 막고 요철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엔 바닷물에 대한 선박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켜주는 특수 도료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료의 기능에 따라 선박의 효율이 좌우되는 것이죠. 차량이 오가는 길 위에도 도료의 역할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발광 도료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죠. 최근엔 아스팔트용 도료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폭염이나 고온의 날씨에 도로가 흡수하는 열을 반사하는 도료. 이는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하는 특수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받는 열을 차단하는 도료도 있습니다. 지붕이나 옥상에 바르는 차열 도료는 열을 발생하는 근적외선을 반사시켜 열이 건축물로 축적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원리가 깃들어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4도씨에서 5도씨가량 낮춰주는 효과로 일명 쿨루프라고 불리는 차열 페인트 시공은 여름철 실내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선 대도시마다 쿨루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차열 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내화도료 같은 경우도 있고, 햇빛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뭐 억제할 수 있는 내열도료, 뭐 항균도료, 뭐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진 뭐 이 다양한 종류의 도료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시판되고. 도료업계에선 이미 특수 페인트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전기적, 열적, 광학적, 물리적 기능 등 도료에 탑재되는 제3의 기능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특수 도료들이 이미 우리 곁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기능성 소재의 발견뿐만 아니라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있을 텐데요. 단순히 색을 내는 코팅액에서 첨단 기술이 첨가된 도료는 결국 사람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초창기의 페인트의 목적은 소재의 보호 및 미관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다양한 기능의 페인트가 있습니다. 기능성 페인트라는 것은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 목적으로서의 기능,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이슈로 인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기능, 각종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인한 재해 예방 기능,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며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서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료가 지닌 기능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료가 갖고 있는 성질은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용된 곳에 새롭거나 특별한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기능성 도료 혹은 특수 도료라 불리는 소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도료 제조업체. 이곳에선 기능성 도료를 제작하는데요. 특히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건 화재로부터 안전한 불연성 도료입니다. 피도체를 보호하는 게 그동안의 도료고 페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피도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도체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기능성 코팅제, 기능성 도료라고 하면 기존의 피도체를 보호하는 기능 플러스 피도체가 제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어디셔널 펑크션을 주는 것을 기능성 코팅제, 기능성 도료라고 합니다. 물체의 표면에 덧바름으로써 화재를 견디게 하는 불연성 도료. 그 기능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기본 물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무기물을 활용해 도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바인더를 제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능성 도료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바인더를 먼저 넣고 교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바인더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실란과 콜로이드 실카를 조월 결법에 의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접착력을 갖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바인더라고 부르습니다. 불연성 도료의 기본이 되는 물질 바인더는 약 24시간 동안 교반 작업을 거칩니다. 불연성을 가진 물질들을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건데요. 물질들이 상호 결합하는 화학적 반응을 완료하면 바인더 제작이 끝이 납니다. 혼합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 하얗던 모습과 달리 투명해진 모습. 최종 완성된 바인더는 기본적으로 접착력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어떤 소재가 더해지는지에 따라 도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죠. 다 반응이 된 완료가 된 바인더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노 물질과 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특수한 기능들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 맞는 방열 코팅이라든지 흡열 코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능성을 가진 코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인더에 기능을 더할 핵심 소재를 첨가할 차례인데요. 이곳에서 선택한 소재는 초미세 기공을 가진 나노 세라믹입니다. 나노 세라믹은 내열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인더에 나노 세라믹을 결합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바인더가 가진 기능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인더의 내열성 도료로서의 기능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첨가제들은 거기에 그 입도 모양,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나노 필러들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성능이 어떤지 예를 들면 납작납작한 비늘 같은 물질들이 저희 넣으면 빛을 반사시킵니다. 대신 첨탑 같은 기능들을 넣으면 안테나 기능에서 열을 빨아들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그 각각의 소재들의 기능들을 살려서 이 기능성 도료를 기능성 코팅제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바인더와 나노 세라믹의 배합이 끝나면 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라앉은 나노 세라믹을 더욱 고르게 분산시켜 바인더와 잘 융합되게 하기 위함이죠. 분산 시 온도, 속도, 칼날 모양에 따라 나노 세라믹의 분쇄 정도가 달라져 최적의 상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 나노 세라믹과 바인더가 완벽하게 융합되면 불연성 도료가 완성됩니다. 이 물질 자체가 이건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교반만 해가지고는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 가라앉은 그 재료 자체를 갖다가 잘게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분산 기능이 있습니다. 철판에 불연성 도료를 바른 후 그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토치를 활용해 철판에 섭씨 750도에 달하는 열을 가하는데요. 보통 철은 섭씨 65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휘어지게 되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공성을 가진 나노 소재가 열이 지나가는 것을 막아 철판이 휘지 않은 것인데요. 불연성 도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화재로 인한 커다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철 구조물, 금속 구조물들이 나오면서부터 이를 보호하고 기능을 효율을 올리기 위한 도료의 끊임없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비행기나 선박, 철도, 자동차 이런 게 다 도료로 덮여 있고요. 그 도료가 없다면 이 구조물 이런 그 철이나 배가 철도를 달리는 기차가 자동차가 비행기가 수명이 길게 못 가고 속도도 줄어들고 다양한 그 핸디캡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산업 사회에서 이제 전자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핸드폰이랄지 TV, PC, 반도체나 여러 가지 그 전자 제품들도 코팅과 기능성 도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체, 건설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그 활용 범위나 요구 수준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악기를 만드는 곳. 이곳 작업실에서 악기를 제조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도료의 또 다른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업실. 그 한켠에선 악기 제작자가 바이올린 몸체 제작에 한창인데요. 나무를 깎아 악기의 모양을 만드는 이 작업은 악기의 소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현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28과정을 거쳐서 악기가 나옵니다. 칠하기 전의 상태를 백통인 상태인데요. 그 백통인 상태가 28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거죠. 한 과정 한 과정 공을 안 들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집중력과 굉장한 세밀함을 또 요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직접 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기의 몸체를 만들었다면 이제 몸체에 바를 도료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바이올린은 어깨에 올려 연주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한 천연 도료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는 구자홍 마에스트로. 보통 천연 도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배합해 만드는데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각 재료들의 배합에 따라 악기의 미적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작자의 배합 레시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스티스라는 건데요. 이 마스티스가 이제 신선하면 이 신선하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탄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의 숨구멍이라 그러죠. 나무의 숨구멍들을 잘 메꿀 수 있는 역할을 마스티스가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인 어떤 습도나 외부적인 온도를 1차적으로 방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마스티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이거 곰발라카 루비노라는 건데요. 이 루비노가 하는 역할 또한 역시 색깔의 어떤 브라운적인 느낌도 있지만 일단은 한 커플 정도 코팅을 입히는, 그 다음에 색깔의 어떤 투명도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스티스 루비노라는 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들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들락이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보시면도 아시겠지만 이제 붉은색 계통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것 또한도 이제 색깔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무의 어떤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음색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이제 도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악기에 도료를 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을 입혀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것과 나무로 만들어져 온도나 습도, 벌레에 민감한 악기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무의 미세 구멍을 막아 악기의 음색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기 제작자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도료를 제조하고 나무의 결에 맞게 도료를 칠하며 하나의 악기를 완성해 갑니다. 보통 그걸 이제 도료칠을 하기 순서 전에 이제 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모든 서양 현악기는 앞판 나무를 스프루스라는 전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뒷판, 머리, 뭐 이쪽 부분은 이제 단풍나무를 사용하는데요. 각 나무마다 이제 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루스 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칠을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좌에서 우로 칠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만큼 이제 칠이나 이런 거를 도료를 사용할 때는 나무의 결에 맞게 그렇게 칠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음색이나 그 다음에 칠의 고루 이렇게 색깔이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네. 악기의 소리를 더욱 좋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안쪽 면에도 도료를 바르는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겉면에 바른 천연 도료가 아닌 나노 무기물로 만든 기능성 도료라는 것이죠. 나노 크기의 소재로 나무의 미세한 구멍까지 메움으로써 나무의 탄성을 높이고 공명 효과를 높여 음파를 더 멀리 전달하는 기능을 더하는 겁니다. 일단 안쪽에 바르는 원인은 뭐냐면 바깥에는 우리가 충분히 천연 도료로 이미 칠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칠을 올리기 전에 전 단계로 충분히 워밍업을 해놓거든요. 근데 안쪽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칠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인 건 안쪽에 문제가 발생이 제일 먼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벌레라든지 아니면은 안쪽에 크랙이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세월이 흔적이 지나면 앞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충격적인 면에 있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못 해준다든지 저희가 나노 무기물 도료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나무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졌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에는 천연 도료, 안쪽은 나노 무기물 도료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놔서 이게 도료를 합니다. 여러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 바이올린. 악기의 소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도료 때문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이올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그 속에서
악기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준 나노 무기물 도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무기물 도료 제작의 한창인 이곳. 도료 제작과 더불어 코팅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비금속 물질 무기물은 환경 친화적이지만 코팅이 어렵고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료 제작에 집중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이용한 이제 뭐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유의 소재들이 대부분 이제 유기 소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이 유기 소재들의 이제 장점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노 무기 신소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자기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 이제 그 토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기 소재의 장점이 굉장히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무기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인체에 굉장히 무해하다라는 거죠. 또 환경 친화적이고. 나노 무기물 도료는 10가지 무기물의 합성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도료의 기능성을 좌우하는 소재의 양, 합성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도료 제작의 핵심입니다. 합성 순서나 시간에 따라 소재의 고체화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모든 합성이 끝나면 이렇게 물처럼 투명한 액체 형태의 도료가 되는 거죠. 완성된 도료는 물체의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먼저 코팅 전처리 단계에서 물체의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해줍니다. 물체의 표면 에너지를 높여 도료를 잘 묻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샘플 만드는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 코팅을 할 수 있게 저희 샘플을 이제 준비하는 전처리 단계하고 이제 코팅을 하는 단계, 그리고 코팅 이후에 저희 용액을 경화시키는 소성 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코팅은 스프레이 장비에 도료를 넣어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기압으로 인해 물체의 표면에 고르게 입혀지는 도료.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며 코팅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코팅을 마친 물체는 소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코팅면에 열을 가해 경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굽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 경화보다 경화 시간이 단축되고 내구성이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나노 사이즈의 두께로 코팅된 이 물체의 표면은 나노 무기물 도료의 다양한 기능이 집약돼 있죠. 어떠한 이제 완성품의 이제 코팅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성이 나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능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활용처가 각각 다 달라질 텐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릇류를 보면 기름진 음식 같은 거를 먹고서 이제 그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제 자체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소재를 이 식기류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물 사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또 산업용 용도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기 화학에 의한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잘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사용할
그런 용도가 넓어진다라고 봐야겠죠. 나노 무기물 도료. 가장 큰 특징은 자정작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기능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 무기물 도료로 코팅을 한 컵과 코팅을 하지 않은 컵. 그 위에 유성 매직으로 그를 쓴 후 물을 붓습니다. 코팅을 하지 않은 컵엔 글씨가 남아있는 반면 코팅을 한 컵의 글씨는 벗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수성을 가진 나노 무기물 도료로 인해 코팅면에 쓰인 글씨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코팅층과 오염물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오염물이 벗겨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나노 무기물 도료가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유기화학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무기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유기 소재에 비해서 기계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내구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랄지 또 건축이나 건물 용도로 본다 그러면 일단 화재에 굉장히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이 부분만으로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물질을 다 커버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제 무기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 소재의 장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체에 색을 입혀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혹은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 이제 도료는 그 단순한 활용법을 넘어 기능성 도료란 이름 아래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습니다. 시대의 필요에 맞게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도료. 우리가 기능을 입은 도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건 도료에 깃든 과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